북한에서 한 평범한 노동자가 어느 날 갑자기 국가안전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그의 죄목은 범죄도 반역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의 얼굴이, 그의 뚱뚱한 체격이 누군가를 너무 닮았다는 이유였죠. 그날부터 그는 박성호가 아니라 그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의 대역이 되었고 15년의 지옥 끝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시 보통강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평양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었죠.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엔 대동강변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던 모습, 어머니 손잡고 학교 가던 길이 아직도 선합니다. 성호야, 학교 가는 길에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가거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그저 평범한 노동자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꾸리셨죠. 그 시절엔 배급만 잘 나오면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물론 남한처럼 풍족하진 않았지만요. 김장철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배추를 절이고 명절이 되면 어머니가 손수 만든 두부로 전을 부치곤 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중했던 거더라고요. 저는 20살이 되던 해에 같은 동네에 살던 명숙이를 만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죠. 명숙이는 착하고 다정한 여자였습니다. 성호 동무, 우리 앞으로 잘 살아봅시다. 결혼식 날 명숙이가 수줍게 웃으며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는 작은 집을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고 이듬해에는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아들도 얻었죠. 다만 한 가지, 저는 어릴 때부터 체격이 남들보다 컸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은데 몸만 뚱뚱했죠. 어머니는 우리 성우가 복스럽게 생겼다고 하셨지만 동네 아이들은 돼지, 만두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크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던 그 시절 말입니다. 배급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달 늦어지더니 나중엔 아예 나오질 않았습니다. 공장도 전기가 안 들어와 멈췄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날랐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 팔기도 했습니다. 뚱뚱했던 제 몸은 금방 말라갔어요. 하루에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버티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명숙이는 아이들에게 먼저 먹이고 남은 걸 저랑 나눠 먹었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이 더 먹어요. 당신이 일을 해야 우리가 사는데. 명숙이의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버텼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돈만 있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됐죠. 저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고 퇴근 후엔 부업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딸아이와 아들은 학교에 다니며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2000년대 중반쯤 됐을 겁니다. 저는 어느덧 35살이 됐고 딸은 중학교에,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다시 예전처럼 뚱뚱해졌어요. 장마당에서 번 돈으로 먹을 것을 사다 먹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명숙이는 여보, 이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왔네라며 웃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평범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장에 가고 저녁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대동강변을 산책하곤 했죠. 물론 당 생활 총화에 참석해야 했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충성 맹세를 해야 했지만 그게 뭐 대수였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수령님, 친애하는 장군님을 따라야 한다고 배웠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를 침략하려 한다고 믿었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 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 평양 사람들만 잘 사는 걸까? 왜 간부 자식들만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걸까?
왜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든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면 저는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반동적인 생각이야. 체제를 의심하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곤 했습니다. 2008년 제가 38살 되던 해였습니다. 딸아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아들은 중학교에 올라갔죠. 명숙이와 저는 아이들 교육비를 대느라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려웠거든요. 선생님들에게 드릴 돈, 학교에 낼 돈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면 딸아이와 아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떠들어댈 때면 명숙이가 우리 참 잘 살고 있네요 라고 말할 때면 저는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족이 건강하고 먹을 것이 있고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 수 있다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제 인생이, 우리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제 얼굴, 제 뚱뚱한 체격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2010년 봄,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2010년 4월 13일.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공장에 출근하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명숙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밖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고급 차였죠. 보이부에서 쓰는 그런 차 말입니다. 차 옆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인민복을 입고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누가 나를 고발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박성호 동무 맞습니까?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보위부라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보위부에 끌려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치범으로 몰려 수용소로 가거나 심하면 공개 처형당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으론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뒤에서 명숙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명숙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아이들도 현관 앞에서 겁에 질린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좋은 일로 모시러 왔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좋은 일로 사람을 데려간다? 그런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차는 평양 시내를 달려 어느 큰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보위부 건물이었어요. 저는 2 요원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한 사무실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꽤 높은 간부였어요. 박성호 동무 앉으시오. 그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사무실에 앉자 그 간부는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어요. 동무 거울 자주 보십니까? 예. 거울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동무 얼굴이 누구랑 닮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간부가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김정은 동지였습니다. 당시 후계자로 떠오르던 그분 말이죠. 동무와 이분이 상당히 닮았습니다. 얼굴형, 체격,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비슷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당에서 동무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동무 개인뿐 아니라 동무 가족 전체의 영광입니다. 간부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동무는 앞으로 최고 존엄을 보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임무는 국가 최고 기밀입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저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얼굴 각도를 이리저리 사진 찍었어요.
의사들이 와서 건강검진도 했습니다. 마치 제가 물건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축하합니다, 박성호 동무. 동무는 최고 존엄의 대역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대역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는 것. 위험한 상황에서 총알바지가 되는 것. 평생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 간부 동지,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성호 동무, 이것은 당의 명령입니다. 당의 명령을 거부하시겠습니까? 동무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아내, 자녀들. 모두 동무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거부하면 가족 전체가 위험하다는 뜻이었죠.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명숙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밀을 지키라고 했으니까요.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국가에서 특별한 일을 맡기셨어. 저는 겨우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야 하는 건가? 며칠 후 저는 다시 보위부에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평양 외곽의 어느 비밀 시설로 가게 됐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큰 건물이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죠. 그곳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뚱뚱하고 저처럼 둥근 얼굴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10명쯤 됐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 눈만 마주칠 뿐 말을 하지 못했어요. 모두 같은 처지, 같은 운명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 고위 간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최고 존엄을 보위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공개 행사에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영광이 아니라 형벌이구나. 저희는 방패막이었어요. 총알바디였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지키기 위해 언제든 목숨을 바쳐야 하는 소모품이었던 거죠. 훈련은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걸음걸이를 배웠어요. 김정은 동지의 독특한 걸음걸이를 완벽하게 따라 해야 했습니다. 손짓, 표정, 심지어 웃는 방법까지 배웠죠. 하루에 10시간씩 거울 앞에 서서 연습했습니다. 아니다. 손을 더 높이 들어. 각도가 틀렸어. 교관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혼났어요. 때로는 맞기도 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옷도 똑같이 입었어요. 신발도 시계도 모든 것이 똑같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체중까지 관리받았어요. 너무 말라서도 너무 쪄서도 안 됐습니다. 정확히 김정은 동지와 같은 체중을 유지해야 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비친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김정은 동지였습니다. 아니, 김정은 동지처럼 만들어진 박성호였죠.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나는 이제 박성호가 아니구나.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일 뿐이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건 한 달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감시 요원이 지켜보는 가운데서요. 딸아이가 아빠 왜 머리를 그렇게 했어요? 왜 살이 더 쪘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명숙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손만 잡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영광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걸. 당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제 자유를, 제 인생을, 제 가족을 빼앗긴 거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가족이 위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지. 조금만 참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저는 박성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정은 동지의 그림자였어요. 아니, 그림자도 아니었죠. 그림자는 본체를 따라다니기라도 하지만 저는 본체가 가지 않는 위험한 곳으로 대신 가야 했으니까요. 처음 대역 임무를 수행한 건 2010년 가을이었습니다. 평양 시내 어느 공장 방문 행사였어요. 박성호 동무 준비하시오. 오늘 오후 3시에 출동입니다. 관리 간부가 말했을 때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검은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장군님 만세. 그들은 제가 가짜라는 걸 몰랐죠. 저는 배운 대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운 대로 웃었어요. 배운 대로 걸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특수시설에서의 생활은 감옥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우리 10명의 대역들은 격리되어 살았어요. 외부와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전화도 못했고 편지도 못 썼어요. 가족을 만나는 건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30분씩만 허락됐습니다. 방마다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화장실, 침실, 식당, 심지어 샤워실까지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기록됐어요. 사생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뒤척이기만 해도 다음 날 왜 잠을 설쳤느냐고 추궁받았습니다. 식사도 통제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체중을 재고 식단표대로 정확히 먹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살이 빠지면 강제로 먹였고 조금이라도 찌면 굶겼습니다. 제 몸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재산이었죠.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관리 간부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국가 기밀입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 비밀이 새어나간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죠? 협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종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2012년 어느 날 대역 중 한 명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최동무라고 저보다 2살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밤에 담을 넘으려다 경비대에 붙잡혔습니다. 다음 날 우리 모두는 운동장에 소집됐어요. 최동무가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관리 간부가 말했습니다. 이자는 당을 배신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려 했습니다. 반역자에게는 이런 대가가 따릅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최동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우리는 떨리는 다리로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간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가족을 만나는 날은 저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자 가장 괴로운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30분씩만 허락된 면회 시간. 명숙이와 아이들이 오면 저는 웃으려 애썼어요. 괜찮아, 나 잘 지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눈빛을 보면 다들 알았을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2013년이었죠. 딸아이는 대학에 가고 싶어 했어요. 성적도 좋았고 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입학 원서를 내자마자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 거예요? 면회 때 딸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신분 때문이라는 걸요. 대역의 가족은 일반 사회로 나갈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우리 가족도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딸아이의 미래는, 아들의 미래는 이미 막혀 있었던 거죠. 미안하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었어요. 아빠 때문에 아빠가 이런 일을 하게 돼서 내 인생이 망가졌구나. 하지만 그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시 요원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에 가야 할 나이가 됐을 때 평범한 부대로 가지 못했어요.
특수부대로 배치됐죠. 거기서도 감시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국가의 감시망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2015년쯤 됐을 겁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중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관리 간부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뵙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일지도 모릅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냉정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럼 어머니를 이리로 모셔오게 해주십시오. 제발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이곳으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기밀이 새어나갑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임종도 지키지 못했고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그날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나라냐?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감시 요원들이 달려와 저를 제압했습니다. 며칠 동안 독방에 갇혔죠. 독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변해 있었습니다. 분노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이 체제는 잘못됐다. 이건 인간이 살 곳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대역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명숙이가 있었고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반항하면 그들이 위험했어요. 2017년 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면회 때 아들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의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웃지도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아들아, 무슨 일 있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저는 평생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걸 압니다. 저는 결혼도 못할 겁니다. 정상적인 직장도 못 가겠죠. 이게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제 선택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진 거니까요. 미안하다. 저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갇혀 있었고 미래는 여전히 암담했어요. 2020년 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북한도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어요. 김정은 동지의 공개 활동도 크게 줄었습니다. 덕분에 대역 임무도 줄어들었죠. 시설 안의 관리도 조금 느슨해졌어요. 간부들도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왔고 감시도 예전보다는 덜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우리 대역들끼리 조금씩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요? 한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죽을 때까지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시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를 절대 내보낼 리 없소. 절망적인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여기 갇혀 살다가 늙어서 쓸모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조용히 처리되겠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순 없다. 어떻게든 탈출해야 한다. 아이들만이라도 이 지옥에서 꺼내줘야 한다. 하지만 탈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담은 높았고 경비는 삼엄했어요. 최동무의 처형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실패하면 죽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대역 일을 하며 쌓은 인맥이 있었어요. 뇌물로 매수할 수 있는 경비대원도 파악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루트에 대한 정보도 조금씩 모았어요. 2023년 말쯤 저는 명숙이에게 암호를 보냈습니다. 면회 때 손을 특정 방식으로 쥐면 준비하라는 뜻이었어요. 명숙이는 눈빛으로 알아챘습니다. 우리는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요. 2024년 내내 저는 준비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정보를 모으고 기회를 엿봤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위험했어요. 그리고 2025년이 왔습니다. 저의 마지막 해가 될 운명의 해였죠.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아니,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달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이후 완전히 닫혔던 북중 국경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무역이 재개됐고 사람들의 왕래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물론 여전히 통제는 심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대역 일을 하며 알게 된 고위 간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부패한 인간이었죠. 뇌물을 좋아했습니다. 동무, 부탁이 하나 있어. 어느 날 저는 그 간부를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무슨 부탁인가? 그가 물었어요. 중국 쪽 브로커 연락처를 좀 알려주시오. 물론 대가는 치르겠소. 저는 15년 동안 모은 돈을 내밀었습니다. 대역 일을 할 때마다 받은 특별 수당, 몰래 빼돌린 물품들을 팔아서 모은 돈이었어요. 간부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줬소. 하지만 내가 준 거라고는 절대 말하지 마시오. 그렇게 저는 중국 쪽 탈북 브로커의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20살이 되기 전에 꺼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북한에서 20살이 넘으면 성인으로 간주되고 감시가 더 심해집니다. 결혼도 강요받고요. 면회날 저는 명숙이에게 작은 종이 쪽지를 몰래 건넸습니다. 감시 요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이었어요.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두만강. 새벽 2시. 준비하시오. 명숙이는 종이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이제 정말로 하는구나. 살아남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여보. 명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 남으면 아이들도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차라리 죽더라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국경경비대원을 매수해야 했어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가난했고 돈에 굶주려 있었죠. 형님, 이거 받으시오. 저는 그에게 큰 돈을 건넸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돈의 절반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가 놀라 물었습니다. 3월 15일 새벽 2시 두만강 지점에서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오. 딱 1시간만요.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이요. 병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저도 총살입니다. 알고 있어. 그러니 절대 들키지 마시오. 그 다음은 중국 쪽 브로커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북한 내부에 있는 협력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2025년 3월 15일 두만강 지점에서 사람 넷을 받아주시오. 남자 둘, 여자 둘입니다. 비용은 미리 지불하겠소. 남은 돈을 모두 브로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 4명이 중국을 거쳐 태국까지 가는 비용이었어요. 엄청난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월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명숙이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짐은 최소한만 챙기시오. 옷 한두 벌, 중요한 물건만요. 무거우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애들한테도 말했어요. 명숙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무섭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를 믿는다고요. 명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월 10일 저는 시설에서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15년 동안 갇혀 살았던 이곳, 지옥 같았던 이곳을 드디어 떠나는 겁니다. 동료 대역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비밀이 새어나갈까 봐요. 그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만 빠져나가는 거죠.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월 12일 저는 관리 간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족 면회를 며칠 앞당길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편찮다고 합니다. 간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제가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인지 허락해줬습니다. 줬소. 13일에 만나시오. 13일 저는 명숙이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감시 요원 앞에서는 평범하게 대화했어요.
하지만 눈빛으로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갈 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이틀 후면 다시 만나거나 영영 못 만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14일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얻지만 실패하면 죽는 거였죠. 가족까지 모두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혹시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해야 해. 15일 새벽 1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른 대역들은 모두 자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몇 시간 후면 다 들통날 테니까요.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파악해둔 비상구로 향했어요. 15년 동안 이 시설의 구조를 머릿속에 다 넣어뒀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잠겨 있지 않았어요. 매수한 경비대원이 미리 열어뒀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경비대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빨리 가십시오. 1시간 후면 교대 시간입니다. 고맙소.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살아서 꼭 대한민국 가십시오. 형님 같은 분은 거기서 사셔야 합니다. 그가 속삭였어요.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44년을 산 뚱뚱한 몸으로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두만강 근처 숲에 도착했을 때 명숙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명숙이가 달려와 저를 깨어났어요. 아빠, 딸과 아들도 안겨왔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조용히, 빠르게 움직여야 해. 저는 가족들을 이끌고 강으로 향했습니다.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3월의 강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건너기에 가장 위험한 시기였죠. 하지만 때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저기 중국이야. 저 강만 건너면 우리는 자유야.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아빠. 딸아이가 떨며 말했습니다. 나도 무섭다. 하지만 해야 해. 안 그러면 우리 평생 갇혀 살아야 해.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새벽 2시 우리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과 물이 섞인 강이었어요.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생사를 건 도강이 시작됐습니다. 두만강의 얼음이 발밑에서 삐걱거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44년을 살면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발밑에 있었으니까요.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 저는 가족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명숙이가 앞장섰고 그 다음이 딸, 아들, 그리고 맨 뒤에 제가 걸었습니다. 만약 얼음이 깨지면 제가 먼저 빠지도록요. 가족만은 살려야 했으니까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우지직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발밑 얼음에 금이 갔습니다. 움직이지 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족들도 꼼짝 않고 서 있었죠. 금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얼음이 곧 깨질 것 같았어요. 3월의 두만강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빠지면 몇 분 안에 얼어 죽을 겁니다. 여보, 어떡해요? 명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용히 해. 천천히 옆으로 비켜.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 부처님, 하느님, 누구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다행히 얼음은 깨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명숙이가 갑자기 미끄러졌습니다. 악!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명숙이가 얼음 위에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얼음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명숙이의 한쪽 다리가 물속으로 빠졌어요. 명숙아!
저는 달려가려 했지만 제 몸무게 때문에 얼음이 더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딸과 아들이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셋이 힘을 합쳐 명수기를 끌어올렸어요. 명수기의 바지는 물에 젖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가요. 명수기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추위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참았어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저기 누구냐?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쪽 강둑에서 순찰대가 나타난 겁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멈춰라. 거기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켰어요. 이제 끝입니다. 뛰어. 저는 외쳤습니다. 모두 뛰어. 우리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고 뭐고 상관없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뛰어야 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우리 주변의 얼음을 맞췄어요.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엎드려.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렸어요.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가까웠죠. 아빠 무서워요.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순찰대가 강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거였어요. 몇 분 안에 따라잡힐 겁니다. 여보, 나는 여기 남을게. 당신과 아이들만이라도 가요. 저는 명수기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같이 가야죠. 명수기가 소리쳤어요. 내가 시간을 벌게. 당신들이 살아야 해.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때 중국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온 거였어요. 차 한 대가 강둑에 섰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중국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일어나. 모두 일어나서 뛰어. 저는 가족들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다시 뛰었어요. 뒤에서는 순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브로커들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명수기가 다시 넘어졌습니다. 젖은 바지가 얼어서 다리를 제대로 못 움직였거든요. 명수가. 저는 돌아가 명수기를 업었습니다. 44년을 산 뚱뚱한 몸으로 아내를 업고 뛰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가까웠어요. 총알 하나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딸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들이 우리를 끌어올렸어요. 빨리 차에 타십시오.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순찰대가 강 한가운데까지 왔다가 멈춰 섰습니다. 중국 땅까지는 못 들어오는 거였죠. 우리는 살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어요.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공포, 안도, 기쁨,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우리 살았어요. 우리 정말 살았어요. 명수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살았어. 이제 자유야.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여긴 중국입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조심하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두만강은 건넜지만 진짜 자유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브로커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차가 어느 작은 마을에 멈췄습니다. 허름한 집 한 채 앞이었어요. 여기서 며칠 숨어 계세요. 다음 이동 준비될 때까지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집 지하실로 들어갔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북한의 시설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지하실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을까요? 모두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평양에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평양? 평양 사람이 왜 탈북을?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정체를 밝힐 수 없었거든요. 김정은의 대역이었다는 걸 알리면 위험했습니다. 명숙이의 젖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다행히 동상은 안 걸렸어요. 브로커가 가져다 준 따뜻한 물로 몸을 녹였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갈 수 있어. 반드시 가야 해.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잖니.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지하실 바닥에서 잤습니다. 불편했지만 15년 만에 가장 평온한 잠이었어요. 왜냐하면 감시 카메라가 없었거든요. 아무도 저를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불안정하고 위험했지만 그래도 자유였어요. 중국에서의 한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사흘을 보낸 후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동합니다. 준비하세요.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이 되면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감각이 없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작은 도시의 허름한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우리 가족 넷이 거기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계셔야 합니다. 다음 루트 준비되는 동안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한 달이요? 이 좁은 데서요? 명숙이가 놀라 물었어요. 불만 있으면 북한으로 돌아가시든지요. 브로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창고에는 창문도 없었습니다. 환기구 하나만 있었죠. 햇빛이 안 들어와서 낮인지 밤인지도 몰랐어요. 화장실은 밖에 있었는데 하루에 2번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음식은 브로커가 하루에 1번 가져다 줬습니다. 중국 음식이었어요. 짜장면, 만두, 볶음밥 같은 거요. 북한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맛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어요. 가장 힘든 건 불안이었습니다. 언제 중국 공안이 들이닥칠지 몰랐거든요.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저들이 온 건가? 우리를 잡으러 온 건가? 2025년 3월 28일 정말로 공안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어로 뭐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 공안이에요. 브로커가 급하게 달려와 속삭였습니다. 숨으세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우리는 창고 구석에 쌓인 박스 뒤로 숨었습니다. 온 가족이 옹기종기 웅크리고 앉아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공안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이곳저곳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누구 없어? 중국어로 묻는 소리.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창고일 뿐입니다. 브로커가 대답했어요. 공안이 박스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우리 쪽으로 가까워졌어요.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아들이 기침을 하려는 걸 명숙이가 손으로 막았어요. 아들은 얼굴이 빨개지도록 기침을 참았습니다. 공안이 우리가 숨은 박스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박스 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른 공안이 소리쳤습니다. 이쪽에서 발견했다. 빨리 와. 우리 앞에 있던 공안이 뛰어나갔어요. 다른 창고에서 탈북자를 찾은 모양이었습니다. 공안들이 모두 나간 후 우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휴, 살았네요. 명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위험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요. 그날 밤 우리는 또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더 외진 곳이었어요.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사는 시골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고 고생이 많았구만.
같은 핏줄인데 이렇게 고생을 하다니. 할머니는 따뜻한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김치도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맛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조선 사람들끼리 도와야지.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두부 요리. 북한에서 먹던 그런 음식들이었죠. 아이들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남한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요. 남한에는 밤에도 환한 불이 켜져 있단다.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이 넘쳐나고 누구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단다. 할머니의 말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이에요, 할머니?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이지. 너희들도 곧 그곳에 갈 거야.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가 다시 왔어요. 이동해야 합니다. 이 동네에도 공안 단속이 심해졌어요. 우리는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 가면 꼭 연락드릴게요. 그래, 무사히 가거라.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오겠지. 할머니는 우리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후로 우리는 계속 이동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장소를 옮겼어요.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은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화장실도 못 가고 하루 종일 갇혀 있었어요. 44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하루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기차 화물칸에 숨었어요. 쥐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죠. 딸아이가 쥐를 보고 비명을 지르려 하자 저는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내면 안 됐거든요. 명숙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원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활을 견디기 힘들었나 봐요. 자주 알아누웠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신분이 없었으니까요. 여보, 괜찮아? 제가 물으면 명숙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명숙이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어요. 4월 중순쯤 됐을 겁니다. 브로커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다음 주에 라오스로 출발합니다. 거기서 태국으로 넘어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드디어 중국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이에요? 명숙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정이 험합니다. 각오하세요. 괜찮아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의 한 달 매 순간이 공포였습니다. 언제 잡힐지, 언제 송환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진짜 자유를 향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될 때가 왔습니다. 2025년 4월 21일. 우리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중국과 라오스 국경을 넘는 길이었어요. 우리 가족 외에도 다른 탈북자 6명이 함께였습니다. 트럭은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우리는 짐 사이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저 참기만 했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통과할 때가 가장 무서웠어요. 트럭이 멈췄고 중국 경비대가 짐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숨 쉬지 마. 저는 가족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경비대원이 우리가 숨은 박스 바로 옆까지 왔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됐어, 통과. 경비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브로커가 뇌물을 준 모양이었어요. 트럭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먹지 못했고 몸을 제대로 펴지도 못했거든요. 특히 명숙이는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저는 명숙이를 부축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우리는 숨겨진 집에서 하루를 쉬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진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라오스와 태국 국경까지 사흘 동안 정글을 통과해야 해요. 정글을요?
딸아이가 놀라 물었어요. 네. 정식 국경으로는 못 넘어갑니다. 미립국이니까요. 44살 뚱뚱한 몸으로 정글을 걷는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4월 24일 새벽, 우리는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첫날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길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는 길도 없었습니다. 나무와 덤불을 헤치며 가야 했어요. 44년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뚱뚱한 몸으로 산을 오르는 건 고문이었어요.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명숙이도 힘들어했습니다. 원래 체력이 약한 데다 중국에서의 한 달로 몸이 많이 상했거든요. 몇 번이나 주저앉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나 때문에. 명숙이가 울먹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저는 명숙이의 짐을 대신 들어줬어요. 제 것과 합쳐 2개의 가방을 메고 걸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아들이 탈진했습니다. 16살 아이가 사흘 동안 산을 걷는 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아빠, 못 가겠어요.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아들아, 정신 차려. 저는 아들을 흔들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쉴 수 없어요. 빨리 가야 합니다.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가 빌었습니다. 10분만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10분 후 아들은 여전히 일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업고 갈게. 여보, 안 돼요. 당신 몸도 힘든데. 명숙이가 말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저는 아들을 업었습니다. 16살 아들은 제법 무거웠어요. 거기다 제 가방까지 메고 있었으니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어요. 다리가 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계속 되뇌며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정글 속의 밤은 무서웠어요. 온갖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 소리, 벌레 소리. 그래도 걸었습니다. 자정쯤 됐을 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기 불빛 보이죠? 저게 태국 마을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새벽 2시, 우리는 드디어 태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다 왔어요. 우리 다 왔어요. 명숙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해냈으니까요. 태국에서 우리는 이틀 동안 쉬었습니다. 브로커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몸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4월 30일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오늘 방콕으로 갑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예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방콕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는데 태국 경찰이 검문을 하고 있었어요. 저들 피해야 합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버스 대신 작은 승합차를 탔어요. 뒷자리에 옹기종기 숨어서 갔습니다. 도중에 경찰 검문소를 만났습니다. 경찰이 차를 세우더니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태국어로 묻는 소리. 제 가족들입니다. 브로커가 거짓말했어요.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봤습니다. 특히 저를 오래 쳐다봤어요. 제 뚱뚱한 체격이 눈에 띈 모양. 신분증 보여줘. 경찰이 말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불법 입국자였으니까요. 우리는 북한 사람입니다. 저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노스 코리어. 위 아프럼 노스 코리어. 경찰이 놀랐어요. 다른 경찰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노스 코리어? 북한? 네. 우리는 탈북자입니다. 한국 대사관에 가야 합니다. 코리언 엠버시, 플리즈.
경찰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하더니 무전기로 어디론가 연락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경찰차 한 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어요. 안녕하세요. 주태국 한국 대사관 직원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우리말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희는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우리는 대사관 차를 타고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직원이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평양입니다. 평양이요? 평양에서 어떻게? 직원이 놀랐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씩 했어요. 대역이었다는 것, 15년을 갇혀 살았다는 것, 가족과 함께 탈출했다는 것.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5월 1일 우리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어요. 파란색과 빨간색의 태극 문양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국기예요. 딸아이가 울먹였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야.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저는 딸을 안았어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환한 건물이었어요. 에어컨이 나와서 시원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환영해줬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우리 다 끝났어요. 명숙이도 아이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15년의 지옥, 2달의 도피, 생사를 넘나든 여정.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였어요. 2025년 5월 30일,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바닥에 발을 디뎠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이구나. 내가 정말 한국 땅을 밟고 있구나. 공항은 북한에서 본 어떤 것보다 컸습니다. 천장은 높고 불은 환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통제하지 않았죠. 저기 보세요, 편의점이에요. 딸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공항 안에 작은 편의점이 있었어요. 밤 10시인데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진열대에는 온갖 음식이 가득했죠. 과자, 음료수, 도시락, 과일. 이게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물었습니다. 그럼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지. 대사관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밤에도 가게가 열려 있다니. 원하는 걸 마음대로 살 수 있다니. 우리는 정부에서 마련해준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건물은 깨끗했고 방은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3달 동안 교육받으시게 됩니다. 담당 선생님이 설명해줬어요. 한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배우실 거예요. 첫날 밤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화장실. 모든 게 깨끗했어요. 감시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자유였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15년 만에 감시받지 않고 하는 샤워였어요. 뜨거운 물이 온몸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교육은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억양 교육, 컴퓨터 사용법, 은행 이용법, 교통카드 쓰는 법. 배울 게 정말 많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컴퓨터를 켜고 보여줬어요. 여기 포털 사이트라고 해서 궁금한 걸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뭐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뭐든요. 북한 소식도 볼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북한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김정은 핵무기, 인권 문제.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대역제도도 검색했어요. 몇몇 기사가 나왔습니다.
추측 기사들이었지만 거의 맞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막지 않아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실감났습니다. 교육 중에 국정원 조사도 받았습니다. 제가 대역이었다는 걸 밝혔더니 조사관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시설의 위치, 다른 대역들의 이름, 훈련 방법, 실제 임무 수행 경험.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기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놀라웠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딸아이는 선생님이 때리지 않는다는 게 신기했대요. 북한에서는 선생님이 매일 때렸는데 여기서는 친절하게 대해주셔요. 아들은 급식이 맛있다고 했어요. 아빠, 여기는 고기도 매일 나와요. 믿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잘한 거구나. 아이들을 꺼내온 게 정말 잘한 일이구나. 석 달의 교육이 끝났습니다. 6월 말이었어요. 정부에서 정착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집도 마련해 줬어요.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감시 카메라도 없고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곳. 여보, 우리 집이에요. 정말 우리 집이에요. 명숙이가 울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이제 누구도 우리를 간섭하지 못해. 저도 울었어요. 집은 작았지만 모든 게 있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물건들이었죠. 처음으로 마트에 갔을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선반마다 물건이 가득했어요. 쌀, 고기, 채소, 과일, 과자, 음료수. 끝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명숙이가 물었어요. 진짜야. 원하는 거 다 담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어요. 쌀, 고기, 김치, 과일. 북한에서 먹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냈습니다. 카드를 긁으니까 띠리링 소리와 함께 결제가 됐어요. 신기했습니다. 집에 와서 냉장고에 음식을 넣었습니다. 냉장고가 가득 찼어요. 이제 굶지 않아도 되는구나. 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탈북자 지원기관에서 소개해준 공장이었어요. 단순 노동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돈을 받는 게 좋았어요. 명숙이도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 일이었어요. 힘들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딸아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학에 가고 싶대요.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죠. 아들도 학교에 다닙니다.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어요. 말투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들이 도와줬대요. 형, 북한에서는 어땠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본대요. 가끔 사람들이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뚱뚱한 체격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김정은 닮으셨네요 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씁쓸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 대역이었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아요. 평범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가장 힘든 건 북에 두고 온 사람들 생각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친척들, 친구들도 있었는데 다 두고 왔죠. 함께 대역 일을 하던 동료들도 생각납니다. 그들은 여전히 갇혀 있을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악몽을 꿔요.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총에 맞는 꿈.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깹니다. 명숙이가 깨어 저를 안아줘요. 괜찮아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안전해요.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저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조금씩 적응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억양도 익숙해지고 남한 음식도 맛있어졌어요.
지하철도 혼자 탈 수 있고 스마트폰도 쓸 줄 압니다. 가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봅니다.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독재, 여전히 굶주림, 여전히 억압. 가슴이 아픕니다. 언제쯤 통일이 될까? 언제쯤 북한 사람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저는 가끔 증언을 합니다. 탈북자 단체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요. 대역제도, 인권 탄압, 탈북 과정.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 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진짜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라요. 2025년 12월 지금. 저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아직도 적응 중이에요.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배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면, 텔레비전을 볼 때면, 거리를 산책할 때면 생각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지옥에서 빠져나왔어. 이제 남은 인생은 자유롭게 살 거야. 북한에 아직 갇혀있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잡으세요. 자유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걷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만큼 소중해요. 저는 44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희망을 잃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통일이 되길 바랍니다. 북에 두고 온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고 싶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자유를 찾았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 만세. 통일의 그날을 꿈꾸며. 박성호 가명 탈북 대역의 증언.